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민준입니다. 35살이고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내 수진과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 3년 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었던 시간이었죠.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건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을 다니며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1년 전쯤 첫아이가 태어났는데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더군요. 아내 수지는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복직을 했고 저도 제 일이 바빠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면접 본 끝에 마침내 박미정이라는 46살의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어요. 첫인상은 무뚝뚝했지만 경력도 있고 아이를 대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책임감 있어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아이가 미정 씨를 좋아했습니다. 민준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아이 잘 돌볼게요. 미정 씨의 이 한마디에 큰 안심이 됐습니다. 덕분에 저와 수지는 마음 놓고 직장에 집중할 수 있었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아이는 잘 먹이고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고 집안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나날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수진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어요. 야근이 많아졌다거나 회식이 잦아졌다거나 직장 생활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수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라더니 술 냄새가 나지 않고 대신 낯선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있는 날도 있었어요. 핸드폰을 자주 붙잡고 웃으면서 문자를 보내다가도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바로 끄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수진아,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미안해 오빠. 수진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어요. 저도 바쁜 시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말에도 갑자기 출근한다면서 나가는 날이 잦아지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가끔 집에 돌아와 보면 침대 시트가 새로 교체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수지는 청결에 신경 쓰는 편이라 그런 거라고 설명했지만 왠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는 생각에 별말 없이 넘어갔죠. 제 마음속에는 조금씩 의심의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지만 정작 그 의심을 확인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만든 가정, 소중한 아이,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미정 씨가 아이를 재우고 나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정 씨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미정 씨가 내민 건 작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 아내분이 불륜 중입니다.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입이 바짝 말랐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진과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만남 프로포즈했던 날, 결혼식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걸까?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이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너무나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미정 씨의 쪽지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보며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내 옆에서 잘 수 있는 걸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의 말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기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수진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수진이 주말에 특별 프로젝트로 출근한다고 했을 때 저도 몰래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있어서 회사에 가봐야 해. 아이는 미정 씨가 잘 봐줄 테니 오빠도 좀 쉬어.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무리하지 말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나간 지 10분 후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미정 씨에게는 잠깐 나갔다 온다고만 말했죠. 수진을 몰래 미행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됐습니다. 다행히 수진은 계속 앞만 보고 걸어가서 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상과 달리 수진은 회사 방향이 아닌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서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저는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가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서슴없이 수진의 볼에 키스했어요. 제가 아닌 다른 남자가 제 아내의 볼에.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더 지켜봐야 했어요. 둘은 카페에서 20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한 모텔로 향했죠. 그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것이죠.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증거를.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의 결혼 생활은, 가족은, 그리고 사랑은? 집에 돌아오니 미정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초췌한 모습인지 깨달았습니다. 미정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미정 씨 방금 직접 봤어요. 수진이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요. 미정 씨는 옆에 앉아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고마웠어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남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미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내분 회사 동료라고 들었어요. 이름은 김태석이라고. 태석. 그 이름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수진이 가끔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팀장이라고, 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그때는 그저 동료 이야기려니 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날 밤 수진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됐다며, 팀원들과 고생했다며. 거짓말을 하는 수진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폭발하지는 않았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제대로 대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진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핸드폰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외출 패턴, 모든 것을 기록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수진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더니 태석과 주고받은 수백 개의 문자가 있었어요. 애정 표현과 만남 약속, 그리고 저에 대한 불평까지. 수진은 태석에게 저를 무관심한 남편이라고 표현했더군요. 출산 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아이에게만 관심 있다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수집한 후 저는 수진과의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힘들었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주말 아침 아이는 미정 씨가 잠시 데리고 나갔고 저와 수진은 집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수진아,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어요. 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모텔로 들어가는 수진과 태석의 사진이었죠. 수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오빠,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수진은 허둥지둥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태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통화 기록, 그리고 모텔 영수증까지.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설명할 게 있어. 뭘? 내가 날 배신했다는 사실을? 아니면 우리 가정을 망쳤다는 사실을?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 맞아. 나 태석이랑 만났어. 근데 이건 다 오빠 탓이야. 오빠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출산하고 나서 오빠는 날 여자로 봤어? 그냥 아이 엄마로만 봤잖아. 수진의 발작적인 반응에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제가 언제 수진을 무시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언제 널 무시했어?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집에 오면 아이도 돌봤어. 내가 원하는 게 뭐였는데? 수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오빠는 집에 제대로 안 들어왔잖아. 항상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나는 외로웠다고. 태석 오빠는 날 이해해줬어. 내 말을 들어줬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저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것을.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혼하자.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 안 돼. 이혼은 안 돼. 아이는 어쩌고? 우리 가족은? 수진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태석과의 관계를 인정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을 운운한다니요. 내가 그렇게 가족을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바람 피우지 않았겠지. 난 결정했어. 변호사도 이미 만났고. 사실 변호사를 만난 건 아니었지만 수진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상대로 수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와서 눈물을 보이는 수진을 보며 마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이건 진심 어린 후회가 아니라 들킨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으니까요. 미안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내일 변호사와 함께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고 양육권도 청구할 거야. 제 말에 수진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양육권? 말도 안 돼.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오빠가 무슨 자격으로 양육권을 청구해? 오빠는 집에 있지도 않잖아. 이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집에 없다고?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건 누구야? 주말에도 회사 간다며 바람 피우러 다닌 건 누구고? 내가 집에 있을 때마다 아이와 시간을 보냈어. 그런데 넌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잖아. 수지는 더 이상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어차피 법원에서는 엄마에게 양육권을 줄 거야. 오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이 말을 남기고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한편으로는 결단을 내렸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 씨가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미정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미정 씨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미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수진 씨가 저에게 부탁한 게 있었어요. 민준 씨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 집에 잘 안 들어온다고 증언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자신이 아이 키우고 남편 재산도 정리할 수 있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 어디까지 계획했던 거지? 저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걸까요? 언제 그런 말을 했죠? 한 달 전쯤이요. 처음에는 모호하게 말하더니 점점 노골적으로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민준 씨가 아이에게 정말 잘해주시는 모습을 봐왔으니까요. 미정 씨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까지 해치려 했다니. 미정 씨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어요.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상황을 설명했죠. 특히 미정 씨의 증언이 중요했습니다. 수진이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법정에서 수진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으니까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민준 씨. 불륜 증거도 확실하고 베이비시터의 증언도 있고요. 양육권 문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결혼 생활의 종말을 법적으로 준비한다는 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수지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 없이 옷가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태석이 집으로? 이 말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당분간은 태석 오빠 집에 있을 거야. 나중에 아이 보러 올게. 수진의 태도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내가 보고 싶으면 정해진 면접교 섭 시간에 볼 수 있어. 수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말도 안 돼. 내가 엄마야. 내 아이를 빼앗을 순 없어. 내가 먼저 가정을 버렸잖아, 수진아. 그리고 내 계획대로라면 나를 완전히 내쫓고 아이와 재산 모두 차지하려 했잖아. 미정 씨에게 거짓 증언까지 부탁했다며?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미정 씨가 모든 것을 저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어요. 그건 오해야. 미정 씨가 잘못 알았을 거야. 거짓말은 그만해. 이제 다 끝났어. 법정에서 보자. 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짐을 챙겨 집을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때 사랑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수진이 떠난 후 저는 미정 씨에게 당분간 전일제로 일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미정 씨는 흔쾌히 승낙해 주었어요. 민준 씨가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이도 잘 돌볼게요. 미정 씨의 말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회사의 가족 사정으로 잠시 재택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더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행히 이해해 주었어요. 집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상간남인 태석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했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의 도움을 받아 공식적인 진술서도 준비했습니다. 미정 씨는 수진이 거짓 증언을 요청했던 정황을 상세히 기록했고 저와 아이의 관계가 얼마나 긍정적인지도 증언해 주었어요. 민준 씨는 항상 퇴근 후에는 아이와 놀아주고 주말에도 아이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 수진 씨는 외출이 잦았고 집에 있을 때도 아이보다 핸드폰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진술서에 이렇게 적어주신 덕분에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이 힘들었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처음으로 수진을 법원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태석과 함께 왔더군요. 저는 그들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여전히 당당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엿보였어요. 첫 심리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저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불륜 증거는 물론이고 미정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거든요. 법정에서 미정 씨는 담담하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 씨는 저에게 민준 씨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돈을 더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늘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였으니까요. 미정 씨의 증언을 들은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려 했지만 판사의 제지로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태석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태석은 처음에는 관계를 부인하려 했지만 제시된 증거들 앞에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은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의 도움과 회사의 배려 덕분에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한편 수진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태석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렸고 직장에서도 불륜 스캔들이 알려져 입지가 좁아졌다고 했어요. 태석은 결국 수진을 떠났습니다.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도망친 겁니다. 3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양육권은 제가 단독으로 가지게 되었고 수진에게는 제한적인 면접교 소권만 주어졌습니다. 또한 태석과 수진 모두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판결이 나온 날 법원을 나서는 수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진은 저를 향해 원망 가득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제가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대답했어요. 나도 몰라. 그냥 태석 오빠가 나타났을 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 더 설레고 더 자유롭고. 그 말을 끝으로 수진은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와 아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법원의 판결 이후 저와 아이의 생활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어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미정 씨는 계속해서 아이를 돌봐주었어요. 미정 씨는 단순한 베이비시터가 아닌 저희 가족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한편 수진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자료를 지불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해요. 태석은 이미 다른 도시로 도망가듯 떠났고 회사에서도 결국 퇴사했다고 합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셈이죠. 가끔 수진이 면접교 소권을 행사해 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는 낯설어하며 저를 찾았어요. 결국 수진은 점점 아이를 만나러 오는 횟수를 줄였고 마지막에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멀리 떠난 것 같았어요. 미정 씨는 그런 상황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라면 어떻게 자기 아이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진에게 아이는 그저 자신의 삶의 일부였을 뿐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면 저에게 아이는 전부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이도 쑥쑥 자라 이제는 말도 제법 하게 되었죠. 아빠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과 힘든 시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1년쯤 지났을 무렵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저도 나이가 있어서 언제까지나 베이비시터로 일하긴 힘들 것 같아요. 슬슬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정 씨 없이 어떻게 아이를 돌보며 일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미정 씨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정 씨. 저와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셨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미정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거기 작은 집이 있거든요.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정 씨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미정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까지 수진의 계략에 속아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미정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정 씨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미정 씨는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미정 씨를 위한 작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편지도 썼어요. 미정 씨는 그 선물을 받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준 씨와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잘 지내세요. 미정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새로운 베이비시터를 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미정 씨의 추천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생활은 다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해외로 이민을 갔다는 소식이었어요. 태석을 따라 떠났다는 소문도 있고 아예 새 출발을 위해 혼자 떠났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수진은 이제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저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상처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아이와의 미래를 생각하기로 했으니까요. 아이가 둘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베이비시터와 회사 동료들,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한때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게 되다니.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정 씨였어요.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온다며 저와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주말 미정 씨를 만나러 카페에 갔습니다. 아이도 함께였죠. 아이는 이제 3살이 되어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말도 제법 잘했습니다. 미정 씨는 아이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말 많이 컸네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미정 씨는 아이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금세 미정 씨와 친해졌어요. 아이가 선물을 가지고 놀 동안 저와 미정 씨는 그동안의 소식을 나눴습니다. 미정 씨는 고향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어요. 조카들이 가끔 와서 놀다 가고 텃밭도 가꾸면서요. 미정 씨의 표정이 밝아 보여서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대화 중에 미정 씨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사실 민준 씨,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미정 씨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 보였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미정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한국에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를 다시 만나겠다고 연락해 왔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아이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수진이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난다니요.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아세요? 미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 수진 씨의 친구와 아는 사이거든요. 그분을 통해 들었어요. 수진 씨가 해외에서 다시 만난 태석 씨와 함께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다시 주장할 계획이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인데 수진이 다시 양육권을 주장한다니요. 더구나 태석과 함께라니. 그 배신자와 다시 재회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법원에서 이미 저에게 단독 양육권을 준 상태고 수진은 그동안 아이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와서? 미정 씨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진정하세요, 민준 씨. 제가 말씀드린 건 미리 준비하시라는 뜻이에요. 수진 씨가 정말 그런 시도를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을 대비해서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미정 씨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미정 씨. 변호사에게 미리 연락해 상담받아 볼게요. 미정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사실 제가 그때 다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미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 씨가 저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을 때 실은 녹음해 두었어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녹음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미정 씨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니요. 녹음이요? 정말인가요?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진 씨가 저에게 민준 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거짓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요. 당시에는 너무 심각한 증거라 제출하기 망설였는데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미정 씨가 얼마나 현명하고 성견지명이 있는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 씨. 이 녹음은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미정 씨는 작은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 녹음 파일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필요하시면 사용하세요. 제가 법정에 서서 증언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그날 미정 씨와 헤어진 후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미정 씨에게 받은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말했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민준 씨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는 이미 단독 양육권을 얻은 상태고 수진 씨가 그동안 아이를 방치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설령 수진 씨가 양육권을 다시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쉽게 결정을 뒤집지는 않을 겁니다. 더구나 그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를 위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법정 다툼을 해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지쳤거든요. 미정 씨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예상대로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였어요. 민준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이를 만나고 싶어. 저는 무시하고 싶었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 후 만남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이는 데려가지 않기로 했고요. 약속한 날 저는 카페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해외 생활 때문인지 옷차림이 화려해졌고 표정도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제가 알던 수진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빠.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응답했어요.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한 거지? 수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어서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아이의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2년 동안 아이를 한 번도 찾지 않다가 해외로 도망가서 연락 한 번 없다가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대로 반성했고 아이의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요. 저는 수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반성했다고 하는 게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솔직히 말해봐. 진짜 목적이 뭐야? 태석이랑 다시 만났다면서?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어요. 그건 맞아요. 태석 오빠를 해외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눴죠. 태석 오빠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저는 테이블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아이까지 데려가겠다는 거야?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아빠 혼자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잖아요. 나와 태석 오빠가 함께라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내가 바람 피우고 날 모함하려고 했고 아이를 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해? 더구나 그 배신자와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고? 수지는 제 분노에 움츠러들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내게도 아이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난 아이의 친엄마라고. 그래, 넌 생물학적으로는 엄마지. 하지만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이야. 넌 그저 아이를 낳기만 했을 뿐이지 엄마 역할은 한 적이 없어. 제 말에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나도 아이를 사랑해. 단지 내가 실수를 했을 뿐이야. 저는 차갑게 응답했습니다. 실수?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나를 거짓으로 고발하려 했던 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배신이었어. 그리고 2년 동안 아이를 버리고 연락 한 번 없던 것도 실수가 아니지. 그건 선택이야, 수진아. 수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쨌든 나는 양육권 재심을 신청할 거예요. 지금은 내가 정신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태석 오빠와 함께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해 줄 거라 생각해. 저는 그 말을 듣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진은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불리한 입장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한번 해봐. 하지만 널 위해 충고하자면 그런 시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야. 법원은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수진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굳이 이렇게 적대적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합의하면 서로 힘들지 않을 텐데.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제안? 내가 위자료 청구를 취하해 줄게요. 그리고 아이의 교육비도 전액 부담할 수 있어요. 단 공동 양육권만 인정해 주면요. 그 순간 저는 수진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거래였어요. 수진에게 아이는 여전히 협상 카드에 불과했던 겁니다. 정말 쓸데없는 제안이구나. 돈 문제가 아니야. 난 우리 아이가 너와 태석 같은 사람들 근처에도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법정에서 보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수진아, 이번에는 내가 절대 이기지 못할 거야. 수진과 헤어진 후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대화 내용을 전달하고 미정 씨에게 받은 녹음 파일도 전달했죠. 변호사는 이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걱정 마세요.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수진 씨가 재심을 신청한다 해도 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 말에 안심이 됐지만 또다시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얼마 후 예상대로 수진은 양육권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심리 날짜가 잡혔죠. 이번에는 태석도 함께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둘 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그들만의 계획이 있는 듯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수진 측 변호사는 수진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다며 감성적인 호소도 했죠. 그 다음에는 태석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의 실수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진과 함께 아이에게 좋은 가정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저희 측 변호사가 태석에게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김태석 씨, 당신은 민준 씨의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리고 수진 씨와 함께 해외로 도망갔다가 이제 와서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건가요? 태석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인간이라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제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그 대답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태석과 수진의 반성에 동정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들었어요. 그들의 연기가 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때 저희 변호사가 미정 씨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미정 씨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당당하게 증언대에 섰어요. 박미정 씨, 수진 씨가 당신에게 특별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진 씨는 저에게 민준 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양육권을 얻고 남편의 재산도 가져갈 수 있다면서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태석은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 부탁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미정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시에 녹음을 했습니다.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순간 법정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지시한 후 저희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녹음을 들었죠. 녹음 속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미정 씨, 도와주세요. 민준 오빠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 집에 잘 안 들어온다고 증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이 키우고 남편 재산도 정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미정 씨에게도 보상해 드릴게요. 그 녹음을 들으며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석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판사의 표정이 심각해졌고 법정 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변호사는 수진이 2년 동안 아이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 연락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태석과 수진이 해외에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관한 증거들도 제출했죠.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판사는 수진의 양육권 재심 청구를 기각했고 오히려 수진의 면접 교섭권마저 제한했습니다.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법정을 나서는 수진과 태석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둘 다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반면 저와 미정씨 그리고 저희 변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정씨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저와 아이를 구해주셨네요. 미정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진짜 어른은 마지막까지 묵묵히 지키는 법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정씨는 정말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를 위해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배신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진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삶에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진실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포기하고 무너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과 함께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인생은 때로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